1, 4월 동안 여러분이 통사론이나 학교 문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복습을 계속 일단은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으냐, 이제부터는 여러분 기출문제 해설이 5, 6월에 이제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 시간에 다뤘던 문제를 그거를 기본 중심으로 해서 티지나 통사론 이런 그 그래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돌아와서 정리를 하실 때 가급적 기출문제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기출 시간에 다루는데 아직 잘 이해가 안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 스터디 시간에 좀 더 같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걸 묻고 그걸 간략하게 말로 풀어내서 답을 이렇게 해보는 거. 그러니까 간단히 뭐 서술형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간단한 이유를 얘기해라. 예, 그런 거를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시는 방법도 이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사론하고 학교 문법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아주 심플한 기본 문장 구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사용 같은 것도 기본 어휘, 동사, 명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는데, 단지 이제 한 가지는 내용학적으로 관련된 텀에 대해서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그건 따로 뭐 굉장히 시간을 내서 다루게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서 지문이라든가 수업 중에 나눠드렸던 자료를 중심에서 복습을 하면서 중요한 키워드 정도를 익혀두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즘 그 통사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 문법도 마찬가지로 지문에 주어진 단어들을 보통 토대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쓰시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인풋이라는 거하고 아웃풋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인풋이 문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한테 이제 리딩이나 listening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 그 인풋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speaking, writing이 이제 아웃풋에 해당이 될 텐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아웃풋, writing인데요.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인풋을 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선은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런 내용학적인 부분의 문장부터 외우시고, 원서를 꼭 그 정리를 하셨던 것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반복해서 꼭 정독을 해서 읽고 정리하시는 걸 한다면 시험에 대비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문제는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통사론에 있는 그런 여러분의 어떤 내용학적인 그런 이론이나 배경지 이런 것들이 다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과잉 일반화를 하시는 거는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한 상태에서 과잉 일반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잡아놨던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기본 개념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잉 일반화는 여러분이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수업 중에 제가 가르쳐드린 포인트에 집중해서 그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는 데 여러분이 포커스,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유리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서 원서 내용의 각 핵심 주요 내용을 거기를 뭐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제 가장 핵심으로 책으로 이제 정하셨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수업 중에 있는 그런 원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단권화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단 단권화 작업을 하시느라고 너무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마시고요. 각 챕터에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발췌를 하셔서, 혹은 꼭 다 베껴 쓰기보다는 뭐 나눠드렸던 자료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하나 뭐 카피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부분을 오려서 여러분 붙이는 방식으로 하신다든가, 어쨌든 단권화를 하되 그 단권화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여러분 뺏기지는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그 궁금하신 부분들에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에 답을 드렸는데요. 이제
6월이 끝나고 이제 7, 8월 들어가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많이 힘든 상황에 이제 여러분이 맞닥뜨릴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업 중에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학적으로 여러분 모든 거를 다 알아야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물론 공부를 너무 등한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자기가 우선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이해가 잘 되는 것부터 그런 부분부터 먼저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고 급하게 달린다라고 여러분 이 임용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결과로 꼭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고요. 올 연말에 가서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실 때 꼭 여러분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자, 이제 대부분 스터디를 이제 하고 계실 텐데 7, 8월은 문제풀이와 이론 정리를 이제 병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터디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일 텐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진도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반드시 스터디에 넣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 4월 동안 공부했던 이론을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문제풀이 기술입니다.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서답형이기 때문에 서술형과 논술형에 대한 그런 기술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스터디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 목적이 좀 다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논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 8월 쓰기 연습은 우리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예시 답안 또는 모범 답안을 쓰기 연습의 모델로 삼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9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적합한 예시 답안을 모델로 해서 쓰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교재에 있는 또는 이제 보충 자료에 있는 또는 원서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표현이나 좋은 표현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연습을 했었는데 7월부터 11월까지는 적극적으로 모범 답안에 있는 그러한 답안 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권화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영어학에서는 1, 2월, 3, 4월 교재가 사실은 이제 단권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영어학 교재를 여러 권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 팀의 강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단권화의 하나의 이제 기본 교재로 삼으시고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좀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권화는 가능하면 목차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5, 6월 분석에서도 목차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강조했었고 큰 목차부터 아주 작은 목차까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정리를 해둔다면 그것이 바로 단권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와 이제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문의 내용을 이제 이론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금방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5, 6월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고 또 예시로 보여드렸듯이 지문의 내용을 읽고 그것이 교재의 어느 목차에 해당되는지를 계속해서 표를 드렸죠.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적어도 내가 이론에서 공부한 내용을 지문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시간 배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론은 한 3, 그다음에 문제풀이 연습하는 것은 한 7, 그러니까 3대 7 정도로 시간을 배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론이 많이 부족한 분들은 좀 더 시간을 더 할애를 해야 될 것이고,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쓰기의 문제가 있다면 2대 8 정도로 시간을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좀 유연하게 개인 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쓰기 연습에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에 따라서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거는 뭐 누구나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연습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문을 읽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많은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습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란 말이 있죠. 우리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그런 모션이나 똑같은 그런 어떤 동작에 대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연습만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직강 시간에서도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이제는 후반기로 오면서 이제 체력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력 관리를 저는 5가지 규칙만 잘 지키면 체력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잠이 잘 안 오고 또 공부가 쉽지 않은데, 자기의 스케줄에 맞게끔 정해놓은 그런 취침과 기상시간, 수면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취침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상시간은 반드시 지켜서 그 다음날은 제 시간에 취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이제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삼시세끼를 반드시 건강식으로 잘 챙겨 드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식들을 또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음료라든가 또는 과자류라든가 이 단 것들은 좀 피하고, 좀 쉽지는 않겠지만 야채나 과일 중심으로 이 간식을 좀 섭취를 해서 건강을 우리가 이제 또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자, 세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적어도 30분 정도는 시간을 따로 빼서 산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이 되기도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할 문제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30분 정도를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1시간씩 2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 약간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우리가 몸을 좀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더 생성하고 재충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화생활을 좀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적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절 정도 영화를 본다든가 친구랑 담소를 나눈다든가 또는 콘서트에 또 가서 즐긴다든가
뭐 기타 또는 뭐 종교 생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그런 문화 생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공부하는 데 상당한 그런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일단 규칙적으로 잘 지킨다면 아마도 학습은 저절로 저는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지키면 체력도 관리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2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7, 8월 전체적인 그 음성 운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TO가 이제 사전 발표가 됐죠. 작년보다 많이 그것도 더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무튼 그것에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경쟁력이 어쨌든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분명히 이제 예상은 됩니다. 방법은 경쟁률이 높아진 만큼 자신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리가 나한테 주어진 건 아니지만 그 자리를 내가 찾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높아진 경쟁률만큼 나의 경쟁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또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타디의 필요성에 대해서 종종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스타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혼자 사는 것보다 임용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 혼자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는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게끔 스타디 안에서 서로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디는 여러모로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스타디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굳이 본인이 성격이 맞지 않고 학습에 대한 방향이 맞지 않는데 스타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스타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타디는 필요하되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스타디는 이제 필요한 것이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의적인 측면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스타디는 포기하고 혼자서 본인의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반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꾸 이제 임용 준비를 하게 되면서 타인과의 비교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저것까지 알고 있네. 내가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에서부터서 공부에 있어서의 그 학습에 대한 갭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오늘 내가 세웠던 계획들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본인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계획된 대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자신감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스스로가 하반기에 있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하반기도 그죠? 예, 휴식은 필요하겠죠. 어떻게 저희가 아직 하반기라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내 공부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시간을 자면 붙고 4시간을 자면 떨어진다. 이것은 사실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죠.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 활용해서 집중도를 발휘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과 적절하게 본인에게 정신과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적절하게 배분해 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4시간 정도는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일주일 안에서.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낮 12시부터서 일요일 낮 12시 해서 24시간을 이제 쉽니다. 그래서 뭐 미친 듯이 놀기도 하고요. 미친 듯이 자기도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그 24시간 동안에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각각 12시간씩을 준비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말은 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제가 공부를 할 경우에는 그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하루를 쉬거나 일요일 하루를 온전히 쉰다라고 했을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토요일 하루를 쉬게 되면은 일요일 역시 주말이 남아있는 경우고 일요일 하루를 쉬게 되면 월요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쳐서 24시간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서 24시간이 좀 그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뭐 그것을 갖다 17시간이라든가 뭐 16시간도 줄이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페이스에 맞게끔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역시나 이제 일주일 단위로 공부를 진행을 했을 때 쉬는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24시간에서 15시간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조절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7월에 넘어가게 되면서 더위만큼이나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믿는 만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지금 하던 그대로의 그 모습대로 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믿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바꿀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파이팅! 우선 작년 보통 사실 작년 교재라기보다 재작년 교재죠. 2014년 판인데 첫 판이 2014년에 나왔는데 제가 그 교재로 한 2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최근 작년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과는 약간의 다른 경향성들이 있는 문제들도 간혹 눈에 띄어서 이번에 개정판은 대폭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토탈에서 5개의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개의 파트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나 파트 3에 논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트 1은 기입형이고 파트 2는 서술형, 파트 3는 논술형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실제 시험과 유사한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논술형 같은 경우로 보면 예전에 논술형이 7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2문항으로 대폭 일반형어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일반형어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파트 1의 기입형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있던 문제를 거의 70% 이상을 다 뺐습니다. 빼고 새로 만든 문제로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파트 2의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50% 가까운 새로운 문제를 집어넣고 예전 문제를 타당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아마 새로운 책이라는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달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 4월에도 말씀을 계속 했을 겁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공부 방법은 달라야 된다. 즉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상반기에는 가능하면 일반 영어에 많은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일반 영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최대한 시간을 일반 영어를 많이 내주시고 전공은 가능하면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하반기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에 아마도 지금 질문하신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시간이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썸머리도 찾고 트위스트할 방식으로 메인 아이도 찾고 패턴도 찾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많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한 권을 10번 보는 방식을 택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가능하면 많은 책을 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더 다당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메인 아이디어나 서머리를 다 찾아보시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문제 중심으로 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일반 영어 지문을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남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저도 계속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일반 영어 지문을 빨리 읽는가? 근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반 영어 지문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내가 만약에 어떤 지문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나올리지가 배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빨리 읽겠죠. 그 다음 어떤 글을 읽을 때 논리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 굳이 예를 들어서 패턴을 볼 때 시리즈 패턴 같은 거에서 굳이 읽지 않아도 뒷부분은 어떤 예시 같은 게 나와 있을 경우에 굳이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1월달에 6월달까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푸는 건지도 보여드렸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국어 지문을 읽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영어 지문을 읽는다고 속도가 빠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읽더라도 꼼꼼하게 굳이 또다시 읽지 않게 독해하는 것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볼 때는 시간을 더 세이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너무 빨리 읽으려고 그렇게 강박관념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반기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루에 시험 전날까지 일반 영어 미니멈 2시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거죠. 따라서 하루에 10분이나 20분은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차를 타고 올 때, 기아차를 타고 올 때 또는 걸을 땐 좀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을 짬을 내서 굳이 앉아도 단어를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소설책을 읽듯이 단어를 쭉쭉 읽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6일째 되는 날 아마도 그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 시간이 있든 없든 그 관계가 없습니다. 단어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어는 반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논술 문제 준비가 예전보다는 사실 비중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여러분들한테 1,4월에 토픽 23제라는 걸 나눠드렸었어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써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직 그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23제 토픽 가지고 우선 써보시고 그리고 각각의 우리 교재가 기본 유형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나오는 문제풀이에 논술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5, 6월달에 기출을 했기 때문에 기출에 나와 있는 논술형 문제를 푸는 건 당연히 그건 기본이 되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교재에 있는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실전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논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너무 논술에 대해서 두려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표현을 아름답게 멋지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험 채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이한 언어로 정확하게만 고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질구레한 그라마까지도 너무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채점위원이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한국의 교사가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논술형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은 편차가 나진 않습니다. 적어도 학교 컷선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별로 편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논술형보다는 여러분들 기입형이 최근 경향상 기입형은 부분 점수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입형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이 실제로는 합격하는 좋은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일반 영어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받는 일반 대다수의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도 임용 4과목 가운데 준비할 때 가장 막막한 과목을 찾으라고 한다면 문학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목을 찾으라고 한다면 일반 영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문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사실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실력이 오르지 않죠. 그건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교수법이나 영학은 사실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점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2과목은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문학은 혼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혼자 하게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향상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은 복불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냥 어차피 아는 게 나오면 맞추고 모르는 게 나오면 틀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근데 국가고시에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제가 해드리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뤄주는 것들은 적어도 임용 수준에서 현직 출제로 들어가는 대학 교수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 교재에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다뤄주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만약에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7월 지금 올해 시험 보는 분들한테는 글쎄요, 이게 어느 하나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지금 대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이제 4학년 시작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4학년 시작은 안 됐겠죠. 3학년이겠죠 지금. 2학년, 3학년들은 가능하면 내가 혹시나 일반 영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설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일반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트위스트할 다음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트위스트할로 기본을 닦아놓은 다음에는 단편 소설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해밍웨이 작품이라든지 우리 교재에 있는 작품들 정도 읽어놓으신다면 일반 영어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된 건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최근에 우리 일반 영어 시험 경향도 에세이라든지 문학의 비평에 관련된 글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아마도 독해가 나오면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건 소설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해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일반 영어를 위해서 소설을 얘기했던 거고요. 문학을 위해서 소설을 지금 보면 좋겠지만 아마도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건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하면 당연히 좋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과감하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임용고시에서 지금 80에서 90%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큰 편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타 수험생들과 여러분들과의 그 편차가. 따라서 문학에서 많은 점수를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굳이 저는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우리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1점만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손해만 보지 않는 전략으로 문학을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지금 지워진 시간이 10분에서 한 20분 사이인데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수험생이 질문한 이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간략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 답변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덥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체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체력도 실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운영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